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과연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고서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 이후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방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또 방류의 정당성은 경제 사회적 요건도 고려되는데 기술적인 영역이 아닌 걸 평가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방류는 오롯이 일본의 결정인 만큼 IAEA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애써 밝혀놓은 겁니다. MBC 취재 결과 IAEA는 이미 한 달 전 태평양 주변국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류 이외의 대안은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MBC가 입수한 당시 회의 영상과 자료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조이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IAEA가 태평양 도서국 연합체와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화상회의. 태도국 측 전문가가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일본이 외면하고 있다며 IAEA가 나서달라고 요구합니다. Japan, why they are not considering this option. They said we have considered it, which is not correct. They have not considered it. And they are refusing to consider it.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고체화시켜 영구 보관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We did not review the details of the decisions of the different options. 일본이 정한 대로 방류에 대해서만 검토할 뿐 다른 대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The decision was already taken from Japan in the basic policy about the decision taking was about to release the water to the sea. 그러면서 결정은 일본이 하는 거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IAEA는 사실상 일본이 정한 방류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But the decision will take by Japan, by others, not by us. Which we, as you know very well, our report that we are producing is not legal binding. IAEA는 어제 발표한 최종 보고서 서문에서도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고 자신들은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은 방류 방침을 정하고 방류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방금 보신 IAEA와 태평양 도서국 간의 지난달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해당 실험을 일본이 실시했고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측의 실험 결과는 어제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IAEA와의 회의에 참석한 태평양 도서국 측 전문가는 일본이 실시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생물 영향 실험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experiment, for example, that TEPCO is doing for bottom fish, that is supposed to address the question of bioaccumulation and organically binding, is absolutely poorly designed. MBC가 입수한 도쿄전력의 관련 실험 자료입니다. 도쿄전력은 해양생물 3종을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가 깨끗한 물에 옮기는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중수소가 해양생물 속에 얼마나 쌓이는지를 실제 해양 환경과는 다른 수조에서 실험한 겁니다. 태도국 측 전문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또 다른 연구도 존재한다며 도쿄전력의 실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Other studies show that in some cases bottom fish have half-lives of tritium in their liver that's over 550 days, close to 2 years. And yet they're saying, well, it goes within days or weeks. There's a real discrepancy there. 또 도쿄전력의 실험이 어류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Organically bound tritium is a very big concern, and it's very much missing from appropriate experiment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will go on.
이에 대해 당시 IAEA는 관련 실험은 일본이 실시했다며 자신들은 실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Firstly, the Japanese experiments, the agency has not been involved in the Japanese experiments. 그런데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해양 생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면서 도쿄전력의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일본 측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IAEA 측은 일본의 실험이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수조 실험이 아닌 실제 바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조유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우선 이 회의 영상과 자료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네, 저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변국 정부들의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는데요. 네. 이 취재 과정에서 한 태평양 도서국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지난달 9일 열린 IAEA와의 회의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네. 이 회의는 IAEA가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안정성 등에 대해 얘기하는 자료였는데요. 네. 그 해당 자료에는 1시간 반 분량의 실제 화상회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 태도국 포럼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그 18개의 태평양 도서국들이 모여서 네. 정치, 경제, 환경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 협의체인데요. 네. 이 회의는 주로 태평양 도서국 측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면 IAEA 관계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를 보면 IAEA가 시종일관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걸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그 IAEA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 이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IAEA가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거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요. 네. IAEA의 그 자체 강령에는 정당화의 원칙 혹은 뭐 타당성 원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있는데요. 네.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어쩔 수 없이 방사능을 유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네. 반드시 편익과 손실을 폭넓게 따져보고 이득이 더 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네, 네. 그 여기에는 그 우리나라 같은 주변국의 손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류하는 쪽의 손익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손익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걸 네. 모두 포괄적으로 보라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그 이번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주변국에 무슨 이득이 되냐, 무슨 이득이 되는 조치냐고 그 태평양 도서국가 전문가가 IAEA 측에 물어봤는데요. 네. IAEA가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We are not involved in the justification. Again, I will repeat, we are not involved in any justification. The justification is related to Japan. 네, 우리나라 등 주변 국가들은 그동안 IAEA가 공인된 국제기구로서 공정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왔는데요. 네. 오히려 새로운 논란만 일으키게 된 건 아닌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조유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다음 달로 조율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류가 임박하면서 일본 정부는 나라 안팎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서는 등 사전 정지 작업에 본격 돌입한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이 예상한 방류 시점은 다음 달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일정 조정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8월에 방류하느냐고 일본 정부에 묻자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봄부터 여름 무렵 방류한다는 방침만 재확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부정적 여론을 돌려놓기 위한 작업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오타우사의 경제산업성 부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어민들을 찾아가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오염수가 방류될 때까지 IAEA가 주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specting, checking that what it is said today in 2023, in 2063. 한국을 설득하는 노력은 다음 주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매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11일부터 12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다음 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한일 외교 장관끼리도 만나는 건데 주요 의제는 오염수 방류 계획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IAEA 보고서 발표 직후 반발 수위를 높였던 중국을 향해서는 사실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中国側に対し科学的見地に基づいた議論を行うよう強く求め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또 IAEA 보고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와 광고를 만들어 국내외에 배포하는 작업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IAEA 보고서가 나온 뒤 열린 우리 정부의 첫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IAEA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공식 발표문엔 IAEA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자들이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IAEA가 내린 결론에 대해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존중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평가는 나중에 보고서로 내놓겠다고 미뤘습니다. 우리 자체 지금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IAEA 보고서에 핵종 제거 장비, 알프스 성능 검증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도 비슷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서 확보한 미가공 원자료 분석도 실리는데 이 역시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다. 삼중 수소 외에 탄소 14 핵종도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염수에 있는 양이 배출 기준에 비해 적어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일일 브리핑에 앞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여야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당은 괴담에 맞선 과학이라며 방류에 힘을 실었고 야당은 검증되지 않은 결과라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AEA 최종 보고서 공개 다음 날 여야는 오전부터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향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파견한 과학자를 포함해 IAEA의 최고 원자력 전문가 11명이 2년 동안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민주당이 부정하는 근거가 뭐냐고 캐물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의 권위에 의지하더니 정치적 속셈으로 이제는 이를 부정하는 이중적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배경엔 대선 불복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오염수 괴담 선동 역시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쿠폰이나 국내 관광 캠페인 같은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당내 TF의 입장을 당 차원의 반대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와 청문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입니다.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 모든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 천막 농성에 참여하고 다음 주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반대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수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당에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입국하는 일본 사회민주당과 만나 방류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다시 거론했는데요. 만약 우리 정부가 IAEA 보고서를 수용할 경우 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늘도 단호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중요 과제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日本産食品等に対する輸入規制の撤廃は引き続き政府の重要課題であり、関係省庁間で連携しつつ適切な形で取り組みを進めていきます。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아예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거듭된 일본의 압박에 지난해 대만은 11년 만에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고 유럽연합 역시 완전 해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지난 2019년 WTO는 후쿠시마의 환경적 요인이 위해할 수 있다는 한국 입장을 받아들여 수입 금지 조치를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IAEA 보고서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면 또 다른 분쟁 시 이런 금지 조치 논리가 유지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검토를 하라는 것이 국제법의 지금 의무고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은 뭘 어떻게 그러면 금지하겠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WTO 제소 여부 등이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수입 재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지난 밤사이 쏟아진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고속도로에 암석과 흙이 700톤 넘게 쏟아졌습니다. 또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와 고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암석 더미와 흙이 고속도로 하행선 2차로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돌무더기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까지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돌무더기가 섞인 토사들이 이렇게 철책을 뚫고 도로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7분쯤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쓸려 내려온 암석과 흙은 700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암석 더미에 차가 깔리지는 않았지만 정체로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안전보호막인가 뭐 해놨는데 그 뭐 해도 소용도 없는 거를 그게 그 반대편 차로까지 1차선까지 그게 다 넘어갔거든요. 산사태가 난 군위군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는 31m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산사태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한 차로 개통하는 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전 8시쯤 문경시 동로면에서 도로가 침수돼 펜션 이용객이 고립됐고 새벽 5시쯤 영주시 상망동에서는 토사가 도로를 덮치며 70대 운전자가 차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문경과 예천, 영덕 등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경북에서만 1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오늘 새벽까지 폭우가 쏟아졌죠.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고 주택 침수와 정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축대 상단 끝부분이 뚝 떨어져 나갔고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높이 5m 비탈을 따라 우수수 무너져 내려 아래에 있는 집들을 덮쳤습니다. 밤새 폭우가 쏟아진 경기 양주에서 오늘 새벽 0시 반쯤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주택 뒤편이 무너진 축대 잔해에 파묻혔고 철제 출입구도 찌그러졌습니다. 누구 말 맞다는 대포 소리 뭐냐 그랬지. 밤중에 자다가 놀란 거지. 축대 아래 거주하는 두 가구 3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저는 소방서도 와고 그러니까 좀 피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뿐이에요. 하수가 역류하고 빗물이 들이치며 주택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인천에서는 빌라 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둥둥 떠가지고 선풍기가 있었거든. 그 선풍기 그게 둥둥 떠서 못 쓰게 생겼어. 경기 구리시에서도 반지하 주택 5세대가 침수됐고 남양주시 상가 지하도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잠 안 자고 계속 물을 퍼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소방을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물을 퍼냈다 그러더라고. 정전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광주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날아온 이물질이 변압기에 고장을 일으켜 아파트 단지 115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어젯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연천과 가평 등에는 오늘 아침까지 최대 100mm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서 소방당국에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만 100여 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났던 서울 강남역 일대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인 관악구와 동작구는 별다른 피해 신고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GS건설이 지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시공사인 GS건설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반년 뒤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 단지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2,500억 원. 단지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격적인 철거 결정은 설계를 포함해 시공 감리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결정됐습니다. 지하 1, 2층의 주차장 천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에는 모두 철근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15군데 기둥에 철근 보강이 빠졌습니다. 실제로도 철근 보강이 빠진 구간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모든 기둥에 다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GS건설이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는 도면에 있던 철근 보강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붕괴된 기둥을 빼고 현재 조사 가능한 8개 기둥 가운데 4개 기둥에는 보강 철근이 없었습니다. 감리자 역시 설계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공사에 도면을 그대로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젖을 콘크리트도 문제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는 시험 기준값에 크게 못 미쳤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그 주어진 책임을 다 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철근 없는 기둥이 떠받치고 있던 주차장 지붕은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이 쌓이자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발주처인 LH도 설계서 검토와 승인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다음 달 중순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우수 기업으로 알려진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시로 해고를 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했는데 이 때문에 한 직원은 입사 3개월 만에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흙막이 시설을 전문 시공하는 한 건설업체.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기업으로 대표이사는 산업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이제 한국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올해 5월까지 신규 사원은 6명. 그런데 퇴사한 직원은 14명입니다. 평균 연봉 4,700만 원에 복지도 잘 돼 있다는 우수 중소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난 2월 이 회사 영업회의에서 녹음된 대표이사의 목소리입니다. 영업부는 너는 무슨 계획을 세웠어? 이 X놈들아. 어? 야이 X라 얘기해봐라. 물었잖아. 대답을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하고 대답을 하면 했다고 또 욕을 합니다. 수시로 해고를 들먹이기도 합니다. 이 새끼야. 아니 사양하는 이 X는 피기만 되고 새끼야. 첫째, 목표가 없고 시간 개념 없는 새끼야. 아니 자르라 이 어린이야. 평사원은 물론 간부 직원도 욕을 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을 새끼 하면 다 해 새끼야. 왜 인과장만 대답해 인마. 이 부장. 예. 너도 인마 장 부장도. 또 김 부장도. 회의가 끝나면 직원들은 화장실에서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다시 54분 동안 있던데. 나도.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다니는 것,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왜 다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저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만두지 못할 사정이 있고. 올해 74살의 대표이사는 대기업 건설회사 출신입니다. 중소기업에 오니까 이번도 제대로 역할도 몰라가지고 해매가 아니야지. 이 새끼들이 와비 내가 말 입에서 욕이 잘 안 나요. 늘 노동조합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노조가 없습니다. 가장 나쁜 놈이 정교조하고 뭐 야구리 노조 뭐 이런 놈들 새끼들이 나라를 망친 주범들이 새끼들이. 외식 강요가 없다는 구인 광고와 달리 점심시간엔 술을 자주 마셨고 그런 날은 오후 회의가 지옥 같았습니다. 싸가지는 죽으려고 제 빨법이야. 내가 깨버렸어. 그런다. 욕설과 위협은 성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제 영업부 이야기도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내가 얘기를 하면 말을 들어도 쳐봐야지. 안 그러면 대가리를 깬다 그래 몇 번 얘기하네. 말 까불지 말라는 게 새끼야. 하고 잡고 있어. 임신부가 있는 사무실에서까지 욕을 했고 여직원들은 숨어서 서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결국 이 여직원은 입사 3개월 만에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삶의 의욕도 없고 다음 날 이제 다 회사 가지 말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이사를 신고하자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같이 신고한 남자 직원은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2달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역시 해고됐습니다. 사람 열받게 하는 새끼가 주도화를 한번 뺀자지 햇볕을 빼주겠어. 마스크 내리 햇볕 빼. 과태료 400만 원과 근로감독을 받은 대표이사는 MBC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제가 해고 당하는 나가기 전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욕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본사에만 30명이 일했던 이 회사는 지금은 18명만 남았습니다. 월급이 적지는 않아도 사장이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는 회사. 청년 구직자들은 이런 악덕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회사의 왕이고 밑에 내가 돈 주고 부리는 노비들, 노예들 욕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뭐 신분제 같이 뭐 왕놀이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 같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에 앞서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창군 원로이자 6.25 전쟁의 영웅이지만 독립군을 탄압했던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는 백선엽 장군. 과거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는데요. 국가보훈부가 홈페이지에 적힌 백선엽 장군의 기록에서 이 친일 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모를 쓴 채 허리춤에 손을 짚고 선 군인. 오늘 3주기 추모식에 맞춰
백선엽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4m 높이의 동상입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공로 등으로 최초로 대장에 진급했고 군도 그를 창군의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에는 수많은 전투를 지휘하며 백척 간도의 조국을 구한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항일 세력을 탄압했던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던 전력이 문제가 돼 백 장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2020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뒤 현충원 홈페이지 등에 적힌 기록에도 친일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훈부 차원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 장군이 진영 갈등 탓에 역사의 험지에 남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의 역사적 평가를 보훈부가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방 이후의 활동을 가지고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적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역사 왜곡의 귀결로 보여지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홈페이지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행위가 법과 규정에 맞는지 검토한 것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표기된 인물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모두 12명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려다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정부가 또다시 이의 신청까지 내면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이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95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귀가 어두워진 데다 치매 증상마저 와 최근엔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어디에서 사죄받고 배상받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한테. 아니 누구한테 그 사죄받고 싶으세요? 일본한테.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져 아픈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지만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힘써준다면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라 미쓰비시한테 받았는데 윤석열 너다가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여러 말 할 것 없이. 할머니의 희망과 달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는 방침에 제동을 걸자 정부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까지 냈던 겁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이의 신청마저 기각하고 양금덕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치를 결정했던 한국 정부는 오늘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수원지방법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전주지방법원도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이의 신청을 내고 기각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공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20년 넘게 소송을 벌여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 이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경찰이 못 열게 했던 민주노총 야간 집회를 일부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어제 내려졌는데요. 경찰이 하루 만에 이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청계천 인근 7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퇴근길 시민 불편을 이유로 당초 금지했던 집회였지만 민주노총의 이의를 법원이 받아들여 인도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개최됐습니다. 모레 이후 다음 주까지 3차례 신고된 야간 집회에도 조건부 허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오늘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집회가 열리면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연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즉시항고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저희가 집행정지 신청한 만큼 인용된 내용에 따라서 집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3년 전 경찰이 유엔에 보낸 보고서. 야간 집회의 경우에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8년 집회금지 통보 비율도 0.01%, 총 9건이었다며 그마저도 6건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집회를 제한했지만 최근 경찰 기류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불과 한 달 새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 50건 중 49건을 금지했습니다. 이 중 28건이 퇴근 시간대에 열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어떤 시간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경찰의 허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운영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경찰은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KBS 수신료를 정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반발했고 언론단체들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핵심 안건으로 올린 오늘 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 측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수신료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연봉으로 탕진했다며 KBS는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 측 방통위원 2명만 남아 찬성으로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김현 위원은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 법률 위반입니다. 수신료를 통합해 받는 게 문제없다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또 방통위는 제적위원 5명이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체인데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하고 야당 추천위원은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어 당장 이달 중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신료가 분리된 고지서를 받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의 수신료는 연간 6,93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5%에 달해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방송 제작과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MBC 등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장악에 나선 사실은 지난 2017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수사팀이 내부 보고서에서 언론 장악 작업의 배후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언론 장악을 주도한 사람으로 당시의 홍보수석,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사실상 정해진 이동관 특보를 지목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MBC 라디오 시사 프로 출연자를 교체시키겠다는 국가정보원 문건. 퇴출 대상이라며 KBS 간부 실명을 나열한 또 다른 국정원 문건.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원 언론장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방송사에 대한 문건들이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 집중돼 있다며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작성된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문건 제목과 기한을 정해줬다. 홍보수석실은 방송사 특이사항들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긁어모아 올려주면 홍보수석실 운영에 활용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재철 MBC 사장 취임 뒤 비판적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 등 이후 계획을 담은 MBC 장악 문건에도 홍보수석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홍보수석실로 보낸 문서로 알고 있고 MBC에 전달될 것으로 짐작했다며 이동관 수석이 김재철 사장과 친해 문건이 자연히 전해질 거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되자 족보대로 되는구나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비판적인 PD, 기자들을 모두 퇴출시키는 방송 장악 계획을 세웠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언론 장악 과정에 대해 묻는 MBC의 전화와 문자에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엄중 경고하고 정부 지원을 취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죠. 결국 올해 공모전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기관 명단에서 빠졌고 경기도 교육청도 후원을 거절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수만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진행하는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상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인 공신력 있는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체부가 후원 기관에서 빠졌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 보도 설명 자료에도 이제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안 좋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안 했고. 지난해 그 문제, 23회 공모전에서 금상을 탄 작품 윤석열차를 가리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 기관실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로는 검사를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문체부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정치색이 담긴 작품에 상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정부 지원 취소를 검토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만학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해는 진흥원이 애초에 후원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매년 후원을 해오던 경기도 교육청도 지난달 초 후원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승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정부기관이 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올해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에서 경기도지사상으로 바뀌고 경기도 교육감상이었던 은상도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켰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 2019년 검찰 수사 때 그리고 지난해 재판 도중에 이렇게 두 차례나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받던 최근에 또다시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시도를 하지 못한 채 덜미가 잡혔는데요. 김 전 회장의 친누나는 동생의 탈옥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자신까지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례적으로 교도관과 경찰 20여 명이 김 전 회장을 항소심 법정까지 호송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방검복까지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재판도 촬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인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긴장된다며 이유를 묻자 재판부는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며 김 전 회장이 탈주하려 한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바로 전날 탈옥 계획을 포착해 김 전 회장 친누나를 체포하고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방에선 법정까지의 경로와 각종 문의 비밀번호, 교도관이 버스에 앉는 자리와 동선까지 세세하게 적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조직폭력배에게 탈옥을 도와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누나는 이 폭력 조직의 조직원을 만나 착수금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의심했던 조직원들이 덜미를 잡힐까 봐 착수금을 돌려주고 오히려 검찰에 신고하면서 탈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 직후 김 전 회장은 구속을 피해 5달간 도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 팔찌를 달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작년 11월 다시 1심 선고를 앞두고 팔찌를 끊고 48일간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탈출을 시도했던 겁니다. 검찰은 친누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억 원을 탈옥 대가로 약속한 만큼 숨겨둔 범죄 수익이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제주의 한 쇼핑센터에서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상인들과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시가 천장 안쪽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 열흘 만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상인들이 손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지켜봅니다.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하고 상인들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이들이 빠져나오기 무섭게 천장은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한 쇼핑센터 1층 천장에 4분의 1가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인과 손님 10여 명이 있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석고보드가 도미노식으로 쫙 무너지면서 와서 튀어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석고보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 머리를 쳤고 이 쇼핑센터는 31년 전인 1992년에 지어졌고 8년 전 천장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시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천장에 에어컨을 다시 설치했는데 열흘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석고보드 약한 것을 보강도 안 해주고 그냥 마감 처리하고 준공을 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공사업체는 1층 천장 안쪽에 에어컨 8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천장 무게를 받쳐주던 철제 지지대를 잘라낸 뒤 보강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거기는 그 보강할 만큼 특별한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상인들은 에어컨 6대를 한쪽으로 몰리게 설치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컨이 집중적으로 그 라인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가져왔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항의를 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갑자기 멈춰섰는데요. 승객들이 3시간 넘게 거꾸로 매달린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형 철로를 뱅글뱅글 도는 롤러코스터. 자세히 보니 공중에 놀이차가 멈춰 있습니다. 승객은 8명, 이 가운데 7명이 어린이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고공사다리 등을 이용해 구조에 나섰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들은 뒤집어진 열차에 앉아 3시간 넘게 매달려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just like the amusement crew, trying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한 테마파크. 롤러코스터가 급커브를 돌자 지지대가 휘청입니다. 강철 지지 기둥에 갈라진 큰 균열이 보입니다. 시속 135km의 이 롤러코스터는 문제가 제기되자 수리가 끝날 때까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I look up and I see a light through the pole. 놀이기구 사고는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도에서는 놀이기구가 고장난 승강기처럼 아래로 추락해 10명 넘게 다쳤고 중국에서는 뱅글뱅글 도는 놀이기구에서 탑승객이 추락하거나 놀이기구 자체가 부러지며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스웨덴에서는 롤러코스터가 탈선해 탑승객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해당 놀이공원은 개장 14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놀이기구를 점검하겠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전 등으로 인한 놀이기구 멈춤 사고 등이 간혹 생기고 있는데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차량을 몰고 시민들을 향해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서 8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테러 조직 소탕을 이유로 팔레스타인에서 군사작전을 벌이자 이에 대한 보복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이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버스 정류장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놀라 대피하는 사이 차를 운전했던 남성이 깨진 창문으로 빠져나와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현지 시간 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20대 남자가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ברגע שהוא יצא מהחלון, הוא יצא ממש מהחלון, לא מהדלת, כמו באיזשהו סרט, עם סכין ביד והתחיל מרדף אחרי אזרחים, אז פה אתה קולט שיש פה פיגוע, ופשוט רצנו על נפשנו, לצערי הרב. 이 사건으로 최소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 남자는 자체 조직원이라면서 차량 돌진은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난민촌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은신처라면서 무기를 파괴하고 압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This operation is only against the terror infrastructure inside Jenin camp. It's not an invasion. It's not against the Palestinian Authority.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최소 12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난민촌 주민 4천여 명이 긴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فقد اعتدت قوات الاحتلال منذ الساعات الأولى لعدوانها على مستشفى جنين الحكومي وأصابت مواطنين داخله بجروح قاتلة. 이스라엘군은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도 로켓이 발사됐다며 보복 공습에 나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미신고 영아의 상당수가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기를 두고 간 거라고 해도 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그렇다고 마냥 처벌만이 능사인지 경찰이 법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인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8일째.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사례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 유기입니다. 오늘 기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38건 중에 약 3분의 1인 24건, 경기 남부청의 69건 가운데 55건, 광주 전남에선 34건 가운데 전체 85%인 29건에 달합니다. 베이비박스 유기는 현행법상 유기죄나 영아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기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아유기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영아유기가 형량이 더 낮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곤란이나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출산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법 처리 대상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오는 과정에서 설치기관과 상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되도록 입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베이비박스 유기의 처벌 비중이 높아지면 영아 매매 같은 불법 입양이 늘거나 학대와 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교회 베이비박스에 2아이를 맡기면서 담당자와 상담했던 20대 친모의 무죄 판결을 경찰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의사가 있는 기관에 그 아이의 보호를 위탁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거고요. 영시적인 상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까지 미신고 영아 사건 420건을 접수해 이 중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건은 이미 아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북한이 발사했던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인양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여러 점을 건져냈는데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 군사적인 효용성이 전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북한이 공개한 정찰 위성입니다. 태양 전지판이 부착된 육각 기둥 모양의 상단에 광학 카메라를 넣은 경통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 북한은 보름 만에 이 위성을 실은 군사정찰 위성 천리마 1호를 발사했지만 2단 분리에 실패하면서 서해 어청도 서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우리 군은 2단 추진체를 거의 온전한 형태로 인양한 데 이어 위성체의 잔해도 여러 점 건져 올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핵심 부품까지 인양에 성공한 겁니다. 경통이나 센서 종류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겠거니라는 예측이 가능했겠죠. 한미 양국이 수거한 부품을 정밀 분석했는데 결론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찰 위성으로 사용하려면 가로, 세로 최소 1m 크기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데 훨씬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작년 말 북한이 위성 시험품에서 서울을 촬영했다며 공개한 사진도 해상도가 20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위성보다도 성능이 크게 떨어져 북한이 아직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 장갑차를 구분해내는 정도의 해상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냥 건물이나 지형 정도만 보는 해상도라면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를 내릴만 하죠. 다만 군은 어떤 부품을 수거했고 또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모르게 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군은 과거 은하 3호 광명성호의 잔해물을 수거했을 당시엔 실물은 물론 분석 결과까지 상세히 공개한 전례가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2주 뒤면 열리는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축구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벨 감독은 한국어 출사표로 각오를 밝혔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벨 감독은 우리말로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영어로 직접 바꿔 써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스쿼드 기용춤과 어린 선수들의 에너지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월드컵에 도전하는 지소연과 조소연 등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최종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36살 장신 공격수 박은성 그리고 38살 골키퍼 김정민은 8년 만에 꿈의 무대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고령입니다. 다시 대표팀 뽑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이제 은퇴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마지막이라는 그 간절함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체력 훈련을 통해 8명을 탈락시키고 23명을 뽑은 벨 감독은 콜롬비아와의 1차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So the first priority is to beat Colombia. That's all that I'm interested in. I believe that we are good enough to do that. For me, the truth is on the pitch. 대표팀은 사흘 뒤 IT와 마지막 국내 평가전을 가진 뒤 오는 10일 결전지 호주로 출국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혼혈 선수 KC 유진 페어입니다. 역대 가장 어린 16살의 나이로 발탁이 됐는데요. 벨 감독은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6살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된 페어. 20년 전 박은선의 최연소 출전 기록을 8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국내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페어는 이미 지난해 한국 연령별 대표팀에 합류했고 이젠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나설 최초의 여성 혼혈 선수가 됐습니다. I feel really proud and honored to be given this opportunity. And I'm ready and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to help the country. 키 178cm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힘과 저돌적인 돌파가 장점인 페어. 지난 4월 17세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해 2경기에서 5골을 몰아칠 만큼 롤모델 공격수 혼란처럼 침착한 마무리와 득점력까지 갖췄습니다. I think my strengths on the field are my speed and my physical strength.
and I think I can bring 1v1 attacking with speed on the sides. 20세 대표팀도 뛰어넘은 과감한 월반에 벨 감독도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관심을 받지 않도록 소집 이후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고 첫 소감을 밝힌 오늘도 그 옆을 바짝 지켰습니다. To be honest with you, I've kept Casey away from the press. She's still a kid, and it's my duty to protect her, and so she can just blossom and just really fulfill her potential. 그리고 보여주기식 발탁이 아닌 실제 팀에 도움을 줄 즉시 전력감이라며 페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he's selected because I think she can help the team now. We're not experimenting. Casey's going not as a passenger, but as a valuable member of the squad.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훈련에만 매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교정조차 어려운 낮은 시력에도 당당히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낸 여자 레슬링의 작은 거인 천미란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152cm의 작은 키, 하지만 매트 위에서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머리가 헝클어지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50kg 천미란입니다. 훈련이 끝난 순간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경입니다. 난시 뭐 이런 거 다 섞여서 기자님도 약간 이쪽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시합 때는 긴장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각성이 된다 하나? 시합 뛸 때는 몰라요. 거리 감각이 중요한 레슬링에서 낮은 시력은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훈련과 자신감으로 그 약점을 지웠습니다. 수술하면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렌즈를 맞춰보려고 갔어요. 그거를 꼈는데도 이게 뿌옇더라고요. 그냥 제 눈으로 하는 걸로. 안경 쓰면 살짝 귀여운 게 살짝 올라야 되나. 주무기는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태클 공격. 작은 키 때문에 그만뒀던 태권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차는 속도, 태권도 했을 때 차는 속도감이 있으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태클 들어갈 때 이 속도감이 좀 빠릅니다. 레슬링도 스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을 찾고 상대보다는 더 빠르게 해서 그 타이밍을 찾고 해서 태클을 확 들어가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난 아시아 선수권에서 여자 대표팀의 유일한 메달리스트. 그래서 다가올 아시안 게임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준비도 철저히 한 것 같고 뭔가 한층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비가 그치고 말끔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방과 경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경주의 낮 기온이 35도, 강릉 34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내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새롭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금요일 새벽부터인데요. 이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금요일에 제주도 부근까지 다가오겠고요. 이후에 계속해 동쪽으로 이동을 해나가면서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까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를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 남부에서도 오겠고요. 일요일부터 내륙지방은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